하면 이제 연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상하고 또 발상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 지난 3주간 여러 시집들을 살펴보면서 또 배웠고요. 오늘도 박은영 시인의 구름은 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시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복습을 좀 이렇게 이제 하면요. 시 공부를 할 때, 또 시 창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운다고 해도 접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 창작은 꾸준하게 접근해 나가면서 매일 쓰셔도 좋고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써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시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또 시를 써 나가면서 좋은 시집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내가 시를 직접 이제 쓰고 또 고치고 퇴고하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날 때 무엇을 보았을 때 그 시적인 소재나 내용을 항상 메모하는 것입니다. 메모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쓰고 메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 창작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발상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발상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아주 이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발상을 언제나 이제 이렇게 연습하고, 또 발상을 언제나 훈련하고 연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럴 때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고무신을 배 한 척으로 발상한 그 시를 제가 이제 샘플로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고무신을 배를 고무신으로 이렇게 연상하고 또 발상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간 겁니다. 발상이라고 할 때에 발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발상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이든 다 연상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우리가 연상하고 사람까지도 발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생각해 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발상들을 또 연상을 시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은 이제 그것이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롭다라는 말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는 낯설게 하기, 좀 낯선 거, 이것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하면 지금 없는 거 또는 남이 하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의 어떤 새로움이나 특별함이 어떤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하고 아무도 보지 않고 나름대로 이게 기괴하고 신기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시가 되기는 어렵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공감할 수 있는데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면 바로 그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상하고 발상하고 그것에 이야기를 붙이면서 그것이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이라면 또 그 연상을 다르게 해서 다른 것으로 내가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발상을 공부하기 좋은 시집을 지난 3주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오늘도 이 강의를 또 처음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권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송찬호 시인의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을 통해서 발상을 공부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버드나무 껍질에 새들고 싶다라는 이종록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동호 시인의 총잡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시집들을 탐독하고 자주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렇게 발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연상훈련, 발상훈련에 아주 도움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이동호 시인의 총잡이라는 시집에서 그 아버지가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레미콘 트럭 위에 시멘트를 이제 가지고 가면서 돌리는 둥그런 그 원통형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구라고 발상한 것을 기억하죠. 또는 돌멩이나 나뭇잎이 이렇게 호수에 딱 떨어졌을 때에 둥글게 파문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그것을 관역으로 발상을 했고, 또 한 번은 그것을 이렇게 이제 동그란 그 음반으로 발상을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연상하고 발상하는 것이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발상을 접목하게 되면 그 발상에서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에서 연상에서 따라오는 이야기가 저절로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 이야기를 끌고 가기가 아주 수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발상을 공부하기 좋은 시집 네 번째로 이제 박은영 시인의 구름은 올 준비가 되었다라는 시집을 소개하고요. 자, 이 시집을 제가 아주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시집 안에는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가 2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에 신춘문예에 2군데에서 당선된 시인이고, 또 이 시집 안에는 여러 문학상을 탄 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집이고, 시를 공부하기에도 좋은 시집이면서 특히 이렇게 발상을 접목하기에도 참 괜찮은 시집, 그래서 두루두루 좋은 시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시중에서 시집을 읽다 보면은 발상이나 연상 같은 이런 것에 도움되는 이런 이 시집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떤 시는 이렇게 발상의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은영 시인의 구름은 올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 시집은 그냥 시 쓰기 자체로도 좋은 시집, 그러면서 발상을 익히고 접목시키기에도 참 모델이 될 만한 이런 시집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또 이 시집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발상을 해 나가는지를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상을 해 나갈 때 우리가 4권의 그 시집을 다뤘는데요. 4권의 그 시집 속에서 비슷한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성과 다양성, 이것이 중요한데, 우선 공통성은 자연스럽게 겹치죠. 발상이라는 거, 연상이라는 그 기술에 의해서 공통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럴 때 다양성은 뭐냐면 시인 자신의 특징, 시인 자신의 개성이나 성향과 안목으로 인해서 그 공통 분모를 가진 이 발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박은영 시인에게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이 언어의 연상 내지는 발상, 그리고 언어를 연상하거나 발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호흡을 불어넣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연상하고 발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잠자는 밤이 있고 먹는 밤이 있고, 또 말 그러면 하는 말이 있고 타는 말이 있죠. 또 그냥 일반 사람들도 쉽게 하는 것처럼 스타 그러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도 스타지만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이 연예인,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라고 할 때도 이게 이중적인 또는 다중적인 이런 뜻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박은영 시인은 이 시 안에서, 이 시집 안에서도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시를 만들어가는 이런 솜씨를 보여주죠. 그래서 언어를 연상하고 발상하면서 그 언어의 특징이 있겠죠. 또 언어의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그 언어의 특징과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는 이 시집에서 보면 간간히 보여지는데, 그런 언어의 특징과 내용들을 이제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이제 열리는 밤을 까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내가 이제 하룻밤 잠자는데 내가 잠자는 밤을 까먹는다, 우리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밤을 내가 이렇게 까서 먹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동호 시인의 그 시집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호 시인이 잘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표현은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아버지가 무덤으로 걸어갔다, 아버지가 무덤으로 도망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언어 감각이고 또 시적인 맛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런 언어의 특징들과 내용을 가지고 발상하는 것이고요. 또 언어가 가지는 공간이 있죠. 조금 이따 바로 살펴볼 것이지만, 옥수동 그러면 이 옥수동, 거기에서 우선 옥수동이라는 그 지역, 옥수동이라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 그러면 이렇게 뭐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아니면 양천구, 뭐 은평구, 서대문구, 각각의 그 지역의 특징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죠. 그래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꾸려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발상을 했으면 이야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붙이는 것은 꼭 언어 발상이 아니라 사물을 발상하고 현상을 발상하고 어떤 사건을 발상하고 사람을 발상을 할 때에도 발상을 해서 가지고 온 것, 그래서 저는 이제 편의상 원소재, 발상소재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원래 소재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발상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소재는 고무신입니다. 근데 이 고무신을 배로 발상을 했어요. 그래서 원소재는 고무신, 발상소재는 배인데, 그냥 고무신에 대해서만 쓰면 고무신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되겠지만, 거기에 발상소재인 배를 갖다 붙이면 그 배의 이야기가 접목되어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풍성해지고 색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언어도 역시 내가 발상을 했을 때에 그 발상에서 따라온 거, 발상에 붙어 있는 거, 그 발상의 배경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입히는 거, 또는 어디 부분의 한 부분에 입히는 거, 뭐 중간 부분에 계란의 노른자처럼 중심에 딱 입히는 거, 또는 마지막에 심플하게 딱 이렇게 이 발상을 마무리로 배치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참 여운이, 울림이 굉장히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발상해서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이제 붙인다고 그럴 때 꼭 전체를 다 붙여야 깊은 울림이 있다, 이거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재에 맞게, 또는 내 생각에 따라서, 또는 원소재 범위에 따라서 발상 소재 이야기를 전체를 다 이렇게 도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만 이렇게 내가 포인트 벽지처럼 딱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무리해서 내가 살짝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언어, 그러니까 단어, 어휘, 어떤 표현, 이런 언어를 내가 연상하거나 또는 발상을 했을 때 이렇게 전체 이야기로 다 펼칠 수도 있고, 부분만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마무리에 아주 가볍게 터치하지만 그것이 마무리에서 깊은 여운을 주게도 된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언어 발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박은영 시인의 시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박은영 시인은 언어 발상을 하고 언어 발상에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갔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은 이 시를 이제 발상이나 연상, 특히 언어 발상과 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제가 이제 언급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옥수동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집에서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읽어보면 훨씬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자기 귀에 들어가고 각인되는 거 훨씬 좋으니까,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시 낭독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옥수동. 키가 한 뼘씩 웃자랐다. 구름 밑에 옥수수처럼 껍질을 벗고 죽은 살을 뜯어 먹으면 말을 더듬는 혀 끝에 단맛이 돌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알알이 많은 내가 어제도 이번 정거장에도 유통기한이 넘은 깡통 속에도 있었다. 때론 조조할인 영화를 본 날은 이유 없이 나를 부풀리기도 했다. 겨드랑이와 가랑이 사이가 간지러워 실실 웃다가도 틀니를 낀 노인이 지나가면 입을 다물었다. 나는 누구의 잇몸에서 빠져나왔을까? 가끔 유치한 상상을 했다. 영구치도 영원하지 않고 바람이 검은 안경을 쓰고 하모니카를 부는 동네. 어금니가 닳도록 치열하게 살아도 붓고 시리고 흔들리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꾸 뭔가가 끼었고 속살을 깨문 버릇이 생겼다. 구름을 덮으면 죽은 동생이 이갈이를 하며 사카린을 뿌렸다. 지붕이 자라는 밤이었다. 이 발상이나 연상을 아는 분들은 이거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참 기가 막히다, 이런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상, 연상, 언어 이걸 생각해 보면 옥수동 하면 옥수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옥수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발상 또는 연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형태가 똑같은 거, 송찬호 시인이 이렇게 칸나를 보면서 칸나가 키 크면서 옆에 잎사귀 넓으니까 초록 기타 이렇게 발상했잖아요. 형태가 이제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발상을 했는데 옥수동 이제 이렇게 연상할 수 있잖아요, 언어적으로. 그래서 옥수동 하면서 옥수수를 연상을 하면서 옥수수와 관계된 게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옥수수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또 그 옥수수 하모니카 부는 거, 또 옥수수 그러면 이제 사람의 그 치아를 이렇게 옥수수라고 해서 이가 빠지는 거, 옥수수가 빠졌어,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죠. 또 옥수수, 이 강냉이를 튀기면 팝콘도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3년에 보시면 알알이 많은 내가 어제도 이런 거, 유통기한이 넘은 깡통 속에도, 깡통 안에 옥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팔잖아요. 조조할인 영화를 본 날은 이유 없이 나를 부풀리기도. 우리가 영화 볼 때 가장 많이 먹는 게 이렇게 팝콘이잖아요. 옥수수 튀긴 거. 이런 게 여기가 이제 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도 보면은 바람이 검은 안경을 쓰고 하모니카를 부는 동네. 우리가 이제 옥수수 그러면 이렇게 하모니카 부는 것으로 그런 동요도 있고 또 그런 연상들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옥수동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옥수수를 붙였을까? 아니면 옥수수를 보면서 옥수동을 갖다 붙였을까? 어느 게 먼저인지는 뭐 중요하진 않고 또 정답을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박은영 시인의 입장은 모르는데 제 입장 같으면 아마 옥수수를 생각을 하면서 옥수수의 이 공간이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옥수동을 갖다 붙이고, 즉 옥수수, 옥수동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언어적 연상에 의해서 옥수동을 가지고 오고, 옥수동이란 그 동네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서로 옥수수와 옥수동 또는 옥수수와 옥수동 사람들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옥수동과 옥수수라는 이 언어의 연상 또는 발상을 통해서 이렇게 시가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에어캡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캡,
이것은 모양으로만 존재하는 바람이다. 세상을 호령하던 소리는 사라지고 허풍으로 남은 헛개비들, 개구리의 볼처럼 부풀어 올랐던 청춘이 여기 있다.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은 개구리처럼 억울한 표정으로 살았다. 언젠가는 한 방 크게 터질 날이 올 거라며 두 볼을 부풀려 보지만 무섭게 눈알만 튀어나오는 것이다. 점자를 더듬어가듯 어렴풋이 자식을 떠올리는 요양원 노인들, 파손주의 경고문이 붙은 오후, 원래는 착한 애야 깨질세라 올록볼록 감싸줄 뿐이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이 발상은 뭐냐면 에어캡인데요. 요것은 중간에 나오는 이 개구리 볼 있죠. 개구리가 이제 소리를 낼 때에 이렇게 이 공기 주머니가 아주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에어캡으로 이렇게 이제 발상을 해서 이제 이 시를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에어캡 요것만 다루지도 않고, 또는 단순하게 개구리 울음주머니 이것만 다루지 않고, 이 두 개 공기가 들어있는 이 에어캡과 개구리 울음주머니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이제 이 연결해서 시를 쓴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시를 그 다음 시를 보시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뉴기니 섬 다니족 여인은 친족이 죽으면 제 손가락 마디를 자른다. 몸의 한 마디를 잘라냄으로써 슬픔에 동참하고, 상처가 아물면 자른 마디를 이어붙여 돌림 노래를 부른다. 결국 성한 손가락은 남지 않게 되는 지독한 생의 레퍼토리. 오금행 열차 아니다. 한 여자가 잘린 손가락 마디로 연주를 한다. 프레스에 절단됐다는 글귀 적힌 악보가 사람들 눈으로 전조되고 마디 없는 손이 음표를 단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놀라운 노래가 아니다. 사방이 놀라운 일투성이라 슬픔을 환승역으로 둔 이들은 노래를 돌려 부르지 않는다. 종점은 가까워 오는데 그녀의 선율을 오선지에 옮겨줄 손은 어느 칸에 있을까? 몸의 온 마디를 잘라내도 죽순처럼 돋아나고 한 계절을 차지할 슬픔의 길이. 뉴기니 섬 다니족 여인을 태운 오금행 열차가 절정의 구간을 지나간다. 지네가 손가락을 휘감고 기어가는 듯 오금 저리는 밤, 별 하나가 못 갖춘 마디를 뚫고 나온다. 참 좋은 시, 아름다운 시인데요. 또 시적으로도 잘 짜여진, 구성도 참 좋은 이런 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언어 발상 또는 연상을 생각해 볼 것은요, 이연에 있는 오금행 열차 아니다입니다. 오금, 그 오금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호선 지하철, 서울 지하철 3호선 끝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오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오금동,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페이지에 그 둘째 연의 끝에 보시면 오금 저리는 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살펴본 옥수동은 전체를 쫙 펼쳐서 옥수수와 옥수동을 같이 이제 이 공간화하면서 시를 썼다면, 여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는 이제 요 오금동, 오금절이다, 요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요 부분적으로 나오는 요것도 말하자면 남자의 어떤 이 넥타이처럼 또는 여성의 어떤 스카프처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그 전체 패션을 더욱 돋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준 장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금동과 오금 저리는 이야기를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잘 형상화한 시를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멍을 감추고 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상주 근무를 했다. 발꿈치가 서늘하게 그리운 날이 있다.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둥글게 살았다. 거울을 보며 하품 참는 연습을 하고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101가지 대화법을 읽거나 정수리가 뜨거워지면 숫자 10을 세웠다. 저녁은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매달 15일이면 새어나가는 게 많았다. 허리 둘레가 늘었고 돌려막기를 했다. 양말을 꿰매다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날은 작은 바늘을 물려받은 것을 원망했다. 내가 가진 바늘로는 기름에 찌든 끼니를 먹고 손가락을 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구멍의 시작, 돌반지를 팔고 담배 연기로 도넛을 만들어 쏘아 올렸다. 마이너스 통장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기고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보름. 저 밤하늘도 구멍난 양말을 신었다. 발꿈치가 환하다. 자, 여기는 이제 이 구멍이라는 것인데요. 이 구멍이라는 이것이 아주 그냥 다채롭게 다양하게 이 만물상처럼 쉽게 말하면 구멍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즉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해 나가면서 이렇게 써내려간 시. 그래서 읽다 보면 시적으로 감탄을 하지만 동시에 참 마음도 굉장히 짠하고 마음 아픈 시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때 바로 이런 구멍, 그럴 때 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넛 동그랗죠. 구멍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말을 꿰매는 것도 구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늘구멍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작은 바늘 물려받는 거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에 더불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구멍의 시작 그러면서 돌반지, 어쨌든 돌반지도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반지도. 또 담배 연기로 도넛을 만들어 쏘아 올리는 거. 또 마이너스 통장에 동그라미. 어쨌든 이것도 형태적으로 구멍이죠.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보름달도 동그랗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구멍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게 시를 이렇게 써내려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를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브라자. 촌스러운 소재의 이름이다. 그 흔한 꽃무늬는 없지만 도청 광장에 깃발이 되어 날려도 아무렇지 않을 함성을 따라 흔들리는 바람의 무덤이다. 지금은 텅 비었으나 버리지 못하는 해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삶을 지탱한 질긴 끈의 낙하산. 엄마는 늘 비상사태로 살았다. 자, 요거는 이제 시적인 배경으로 조금 이제 이 광주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발상적으로만 생각을 우선 해보시면은 이제 그 셋째 줄에 함성을 따라 흔들리는 바람의 무덤이다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브라자가 이렇게 봉긋 이렇게 솟아 있는 그런 부분, 이게 이 무덤하고 형태가 비슷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또 텅 비었으나 그럴 때 어쨌든 그것이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텅 비어 있겠죠. 그 밑에 보시면 해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삶을 지탱한 질긴 끈의 낙하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라자도 보면 옆에 이제 아주 질긴 이 끈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시도 보시면 이 브라자라는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관찰하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이 발상한 이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집화장 가는 길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구로공단 폐기물 쓰레기차가 녹슨 어둠을 수거한다. 늙고 병들고 무능한 고철덩이들. 며칠 전 신발 공장 그 기계도 저 차에 올랐는데 가오리 등에 업혀 날아오르려는 꿈이 있었다지. 나는 법을 잊어버린 가오리와 함께 오랜 세월 바닥을 누비고 그 딱딱한 등에서 길잡이 새벽별을 보며 또 하루를 견뎌냈었다지. 쓸모없는 이름이 되어 후미진 곳에 버려진 것들. 집으로 가기엔 너무 먼 밤이면 가오리와 제2공단 사이 여인숙에서 쇳소리를 내며 제살 깊숙이 기름칠을 하던 폐기물들. 치워낸 바닥에서 낯선 기계음이 들린다. 제자리를 내어준 고철들이
농물을 떨어뜨리며 공단을 빠져나가는 시각. 모든 길은 한 곳으로 모여 매립 처리되고 다시 재생된 길은 새벽별을 따라 구로공단으로 향하는 것이다. 하얀 기물이 쏟아져 내려 오그라드는 겨울. 아버지와 오빠와 형과 누이를 만나도 녹이슬어 알아볼 수 없는 길. 가오리가 눈을 뜬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발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각주에 가리봉 오거리 있죠. 이 가리봉 오거리 이거를 축약하면 이게 가오리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리봉 오거리 이렇게 할 때 말 그대로 쓸 수도 있죠. 가리봉동 그래서 옥수동, 오금동 이렇게 이제 썼지만 여기서는 가리봉 오거리 이걸 축약해가지고 가오리 하면서 가오리 이야기와 또 거기에 어울리게 적절하게 맞는 분위기로 시를 써 내려갔죠. 이렇게 이 가리봉 오거리를 가오리로 만든 이것은 조금 있다가 보시면 신춘문예 당선작에서 그 제목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발상해서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번아웃 신드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평화 슈퍼마켓 옥상 빨랫줄. 붉은 삼각 팬티가 오후를 버티고 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태양의 계절. 저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조야 올라오는 허물 한 장의 효능으로 여름은 붉고 매미의 울음은 탄력이 있었다. 몇 번의 밤이 자세를 바꿔도 음은 늘어나지 않고 골목에 맨살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신축성 있는 날들은 가고 부르지 못한 후렴은 재개발 철거반을 몰고 올 바람의 몫이다. 허물을 남기고 사라진 슈퍼맨. 그가 한 세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저 손바닥만한 팬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구해준 이름이 빼곡히 적힌 외상장부가 유물이 되어 묻힐 골목. 이제는 사각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 평화 위로 떠올랐던 태양이 걸음을 당긴다. 나타났다 사라질 붉은 망토의 시간. 빨랫줄에 걸린 불씨 한 점이 선역으로 옮겨 붙는다. 자, 여기서도 각각의 시에서 할 말이 많지만 연상이나 발상을 기준으로 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 출발할 때 1년에서 평화 슈퍼마켓 옥상 빨랫줄에 붉은 삼각 팬티가 이제 걸려 있는데 제일 끝에 보시면은 빨랫줄에 걸린 불씨 한 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상을 하고 그것이 선역으로 옮겨 붙는다 라고 한 이런 대목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보면은 그냥 간단한 빨간 삼각 팬티 또 이제 조금 외곽이나 변두리로 가면 이제 1층, 2층 옥상 위에 빨랫줄 있고 빨래 걸고 이러던 이제 예전 풍경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그런 풍경 속에서 빨간 이 삼각 팬티가 빨랫줄에 걸린 불씨 한 점으로 선역으로 옮겨 붙는다. 즉 노을이 지는 풍경 속에서 이렇게 발상을 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오남매인데요. 참 이것도 울림이 좋고요. 끝부분에 있는 발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지 줍던 할머니가 죽었다. 자식놈들 키워놔봤자 암 소용이 없는겨. 빌어먹든 어쩌든 연병 내 알 바 아녀. 연락 끊긴 자식들을 파지 사이 끼우고 고된 길을 끌던 할머니. 구겨진 걸음에 염을 한다. 빈 리어카에서 내린 바람이 창고문을 여는 밤. 쏟아지는 파지들. 염장이가 짓물고인 발바닥을 닦아낸다. 거기 옹송그려 박여있는 티눈 5개. 자, 이 시에서 제일 울림 좋은 그 부분은, 시를 살리는 부분은 아마 옹송그려 박여있는 티눈 5개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제목 오남매하고 티눈 5개가 아주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이제 어우러지죠.
그래서 5남매인데 이게 티는 5개 이러니까 이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상적으로 생각하면 5남매를 티는 5개로 발상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집을 앞에 소개할 때 어떤 발상 이야기를 전체로 붙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붙이기도 하고 또는 마무리 부분에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가 이제 이 마무리에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 발상으로 처리됐는데, 이럴 때 이 단순성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 단순성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부분에 발상으로 처리한 이 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모는 종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한 칸으로 눈을 떴다. 이른 2칸을 검게 칠한 할머니의 눈이 오목했다. 히말라야인들은 첫 칸과 마지막 칸 딱 2번 초를 켠다는데 나는 한 칸에 한 번씩 생일초를 켰다. 고깔모자를 쓴 엄마가 캄캄한 창문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공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곤 했지만 그건 모두 네모 안의 일. 또 사각 팬티야. 선물 상자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할머니의 눈에서 네모난 바람이 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간격의 말이 빠져나왔다. 먹구름 낀 거리, 미움과 마음 사이의 미움을 생각하며 보도블록을 걸었다. 혼자서 금을 밟으면 죽는 놀이를 했다. 어느 칸에선가 하늘이 파랬다. 모는 종이 아시죠? 이렇게 이제 수평과 수직의 선들이 이제 많으면서 네모가 칸칸이 이렇게 이제 가득 차 있는 그 종이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한 칸으로 눈을 떴다. 72칸을 검게 칠한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1살 된 것이고 이 할머니는 72살이 된 건데, 이거를 모는 종이에 맞춰서 이제 한 칸, 72칸 이렇게 이제 쓴 것이고, 또 나름 발상이라면 아주 그냥 최소한의 어떤 이 발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창문도 나오고 네모 나오고 그 다음에 사각 팬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미움, 마음, 이런 미움, 마음 하면 그게 다 이제 이 네모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미움 할 때 그 미움, 마음 할 때 그 미움, 이런 네모가 이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모는 종이라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다채롭게 발상하면서 이 시를 쓴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발코니 시간입니다. 이것은 박은영 시인이 문화일보 신춘문예에서 당선된 시입니다. 자, 필리핀의 한 마을에선 암벽에 철심을 박아 관을 올려놓는 장례법이 있다. 고인은 2다리를 뻗고 허공의 난간에 몸을 맡긴다. 이까지 두려움쯤이야. 살아있을 당시 이미 겪어낸 일이므로 무서워 떠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암벽을 오르던 바람이 관 뚜껑을 발로 차거나 철심을 휘어도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그저 웃는다. 평온한 경직.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발코니에서 화초를 키웠다. 생은 난간에 기대어 서는 일, 허공과 공허 사이 무수한 추락 앞에 내성이 생기는 일이라고. 통유리 너머의 당신은 그저 웃는다. 암벽 같은 등으로 아슬아슬 이우는 봄, 붉은 시클라멘이 피었다. 막다른 향기가 선역의 난간을 오래 붙잡고 서 있었다. 발 아래 아득한 소실점, 천적으로부터 훼손당하는 일은 없겠다. 하얀 유골 한 구가 바람에 멍든 발을 매만져준다. 해 저무는 발코니, 세상이 한눈에 보인다.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기법이 조금 유사하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이 발코니 시간을 다룰 때 필리핀 마을의 장례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코니에 있는 이 아버지 이야기를 서로 이제 연결했는데, 이거 발상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한 마을에서는 암벽에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관을 올려놓는 장례법이 있다고 하네요.
마치 이제 선반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선반 지를 때 이렇게 여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간단한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이제 딱 이 널판지 올려놓으면 선반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장례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소개한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정년퇴직 후에 발코니에서 화초를 키우는 거, 이 발코니도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면 암벽에 철심을 박아서 관을 올려놓는 이 장례법과 또 이 아파트 층층이 있는 이 발코니, 이 두 개가 이제 유사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발상을 해 나가면서 이제 시를 이렇게 이 형상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참 감동적인 시이죠. 이 감동적인 이 시에도 이렇게 발상이 뼈대가 되어 있다, 연상이 뼈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디고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아까 가오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가리봉 오고리를 가오리라고 했는데 이 인디고 이것도 좀 그런 유형의 시입니다. 자, 이 시도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자, 빈티지 구제 옷가게 물 빠진 청바지들이 행어에 걸려있다. 목숨보다 질긴 허물들. 한때 저 하의 속에는 살 연한 애벌레가 살았다. 세상 모든 얼룩은 블루보다 옅은 색. 짙푸른 배경을 가진 외침은 닳지 않았다. 통 좁은 골목에서 걷어차이고 뒹굴고 밟힐 때면 멍드는 건 속살이었다. 사랑과 명예와 이름을 잃고 돌아서던 밤과 태양을 조차도 밝아오지 않던 정의와 기장이 길어 끌려가던 울분의 새벽을 불로 안쪽으로 감추고 질기게 버텨낸 것이다. 인디고는 인내와 견디고의 합성을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 애벌레들은 청춘의 옷을 벗어야 한다. 질긴 허물을 찢고 맨살을 드러내는 각선의 방식.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대생들이 세상을 물들이며 흘러가는 저녁의 밑단. 빈티지 가게는 어둠을 늘려 찢어진 역사를 수선하고 물 빠진 허물 그 속에 살았던 푸른 몸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있을까. 청바지 무릎이 주먹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다. 한 시대를 개척한 흔적이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연상이나 발상을 주목해 볼 것은 인디고라는 말인데요. 그 왼쪽 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로 올라가면 인내와 견디고의 합성어라고 이렇게 이제 박은영 시인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내, 견디고, 그래서 인디고,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에 배치됐는데,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 끝부분을 보시면 청바지 무릎이 주먹 모양으로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래 입으면 이게 청바지, 이게 무릎, 바지 무릎이 이렇게 무릎 쪽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주먹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시대를 개척한 흔적이다. 이런 것들도 다 연상이라면 연상, 발상이라면 발상의 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펠리컨이라는 시인데요. 자, 늙은 새가 주둥이를 벌리자 몸집 큰 새끼들이 달려와 먹이를 쪼아댄다. 한 녀석은 꼬리 깃털을 세차게 휘저으며 부리를 목구멍까지 집어넣는다. 어미가 아니었다면 견딜 수 없는 일. 탄성 잃은 입주름을 끌어당겨 주둥이를 크게 벌려도 꺼내줄 수 있는 건 토사물 뿐. 새끼들의 부리가 한 방향으로 길어지는 날들이다. 어미의 입만 바라보는 새끼들, 몸집은 갈수록 비대해져 가고 늙은 주둥이는 오래 다물어지지 않는다. 삼킨 먹이를 역류해내는 멸종 위기의 서식 풍경. 어미는 삶의 가장 쓰린 식도염을 앓는 중이다. 자, 이 펠리컨이 이제 입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큰 그 새잖아요. 그래서 이 펠리컨과 관련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 어미와 연결해서 이제 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미가 자식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이제 이런 일을 펠리컨에 비유해서 또는 연상해서 시를 쓴 것이고요. 마지막 끝행을 보시면, 끝년을 보시면 어미는 삶의 가장 쓰린 식도염을 앓는 중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도 참 울림이 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강건조증이라는 시인데요. 자, 구강건조증. 내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가 빠지기 시작했다. 침이 마른 입속, 잇몸이 허물어져 재가루가 날리는 자리엔 어둠이 텁텁하게 뿌리를 내렸다. 백태가 낀 날들, 길고 긴 통증의 그림자를 부축하지 못한 나는 송곳니였다. 마그마같이 뜨겁게 올라오는 화를 누르고 빠진 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 한마디 한마디 고된 기억을 붙들고 자그마한 어깨를 들썩거린다. 탈진한 말들을 입에 담고 말라버린 화구. 나는 당신의 침샘이었나. 자, 구강건조증 할 때 이제 혀나 또는 입천장, 입 안이 이렇게 이제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하얗게 고름이랑 고름 아니 염증이란 염증, 그것이 이제 좀 하얗게 작은 이 반점으로 실제로 이제 보이기도 하고, 더 그게 커지면 이제 둥그렇게 이제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구강건조증에 있는 이런 화구, 이것을 이렇게 이제 시로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도 보시면은 이제 구강건조증만 다룬 것이 아니고 이거를 화구로 이렇게 이 연상을 해서 시를 쓴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검은 악보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주가 검은 건 어둠이 아니라고 하지. 나는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부터 콩자반을 좋아했다. 머리가 흰 동네 할아버지들이 무서워 마디 밖으로 다녔지. 종이와 눈사람과 가루약이 없는 세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살았다면 이라고 쓸 적마다 연필심은 부러지고 혼자 발톱을 깎았다. 그것은 그림자를 자라나게 하는 일. 흑조를 보고 온 날 마스카라를 사고 까만 눈물을 갖게 되었다. 흑해는 아주 먼 바다였지. 세계 지도를 펼쳐 흑채 한 통을 뿌리면 겨울비가 내렸다. 아스팔트는 상습적으로 얼었고 백미러는 블랙 아이스를 조심하라고 했지. 말은 깊을수록 검은색을 띠지. 까마귀가 되고 싶은 밤들, 간혹 눈을 감고 점이 되기도 했지만 먹물은 차지 않았다. 우주는 인간의 손으론 칠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손가락이 100개였다면 어땠을까? 블랙리스트에 올랐겠지. 자, 이 시는 우리가 이제 앞에 구멍에 관한 시를 살펴봤잖아요. 그때 구멍에 관한 것들을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게 이렇게 발상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마치 이 백화점처럼 또는 만물상처럼 그렇게 이제 이 연상을 거듭해 나가면서 이제 시를 형성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검은 악보도 그런 계열의 시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검은 악보에서 중요한 것 여기 이제 검은색, 이제 블랙 이쪽인데 이게 검다 또는 블랙 또는 어둠 또는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이게 흑색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사용하면서 쭉쭉쭉쭉 시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고 끌고 간 시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행에 보시면 우주가 검은 건 어둠이 아니라고 하지 할 때 이 검다 어둠 나오죠. 또 이연에 보시면 콩자반 이게 아주 검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고 사는 이야기 나오고 연필심 이거 까맣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자 우리가 보통 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흑조와 흑해가 나옵니다. 흑조는 검은색.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이것도 까맣잖아요. 그 다음에 흑해 이것도 흑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세계 지도를 펼쳐서 흑채 한 통을 뿌리면 이렇게 나오니까 흑조, 흑채, 흑해 요 세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아스팔트 검은데 그 아래 블랙 아이스에서 이제 블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말이 깊을수록 검은색을 띈다. 이 검은색. 그 다음에 까맣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점 보통 다 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먹물도 나오죠. 자, 그래서 끝에 보시면 또 블랙리스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검다, 흑색 또는 어두운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과 사물까지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것까지 말하자면 총동원해서 그 중에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는 것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알맞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 이런 시. 그래서 이런 시들은 보면 이제 발상을 이렇게 연상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시를 써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연상을 할 수 있겠구나 또 하는구나 라는 감각을 우리가 익히고 또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름동. 시를 읽기 전에 기름동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옥수동, 옥수수, 오금동, 오금절이다. 기름동 그럴 때 기름동, 기름이잖아요. 기름? 이게 언어 유희라면 언어 유희일 수도 있고요. 또 이 기름동, 또 기름이라는 이 언어가 주는 공간에 관한 발상과 그 이야기라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기름동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옥탑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얼음과 얼음 사이를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 기름역에서 기름을 걱정하다 길을 잃었다. 북극곰은 집이 없고 나는 털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는 추운 밤. 따뜻한 방에서 사는 이들은 겨울을 몰랐다. 양말을 벗어 창가에 걸어두고 한방눈을 기다렸다. 봄은 녹지 않는 짐을 가진 자들의 계절. 에스키모가 떠난 이글루에서 좌표를 그렸다. 이 얼음집이 녹아내리면 이면지 한 장에 몸을 싣고 동동 떠다녀야 할 것이다. 어느 곳에 닿아도 길 이름을 걱정해야 하는 북극일 것이다. 북이 66도 33분 정의와 신념과 권리는 한계선을 넘었다. 빙산의 일각 쪽창을 연다. 북극곰 잠자리가 무덤이 되지 않길 바라며 붉은 십자가 가까이 언손을 가져다 댄다. 피가 뜨거워지는 밤 마음이 거꾸로 탄다. 자, 이 기름동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옥수동은 좀 옥수동 분위기를 우리들이 이제 읽을 수는 있는데 여기선 기름동, 여기서 기름을 가져다가 차용하면서 이때의 기름동은 이제 시인이 이 기름동과 기름 여기에 착상을 해서 이제 새로 좀 만들어낸 형상화한 그런 동네 또 그런 분위기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동, 이걸 기름, 또 중간에 보면 길 이름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길을 잃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 또는 공감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하는데 이연을 보시면 얼음과 얼음 사이 요걸 미리 장치해 놓죠. 그래서 기름, 길음 요거를 이제 좀 납득시켜 주기 위한 장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발상하고 연상하면서 그 기름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를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전체 시간을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박은영 시인의 이 시집에 있는 이 연상 또는 발상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언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사물에 대해서, 어떤 시인은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시인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잡아냈다면 박은영 시인은 주로 그 특징이
언어와 관계된 연상 내지는 발상이 두드러졌고, 그 언어와 관계에서 발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름동 하니까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옥수동 하면 옥수수 하니까 옥수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잘 붙였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발상적으로 써나갈 때 어떤 시에서는 이렇게 언어를, 단어를 또는 어떤 표현을 연상하고 발상할 수 있겠고, 그 연상하고 발상한 그 내용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잘 붙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렇게 이야기를 붙일 때에 부담 갖지 말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일기 쓰듯이 이렇게 이제 써 내려가는 것이죠. 두 개를 이렇게 섞는 겁니다. 마치 이게 몇 가지 재료를 넣고 고추장을 넣고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듯이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이제 이렇게 검은 학복 보면 그냥 이렇게 한 가지가 길게 나오지 않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내가 뭘 딱 생각을 했으면 이것과 관련된 연상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알맞게 딱딱딱 이렇게 넣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이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주 동안 저희들이 이제 이 시창작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창작도 이 기회에 오히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상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상이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연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름동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너 뭘 발상하니? 뭐가 발상되니?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뭘 연상하니? 뭐가 연상되니? 이렇게 할 때 기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상이라고 생각할 때도 이게 연상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죠. 이렇게 발상을 해서 내가 이제 시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연상하거나 발상하는 거, 또 하나는 쓰는 거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시 창작 공부를 할 때 제일 초반부에 시를 꾸준히 쓰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를 꾸준히 쓰는 거하고, 또 하나는 꾸준히 쓰되 이왕 4주 동안 우리가 발상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내가 사물을 발상을 하든 사람을 발상을 하든 어떤 현상이나 이야기나 사건을 발상을 하든 아니 이렇게 언어적으로 내가 발상을 하든 다가온 그것을 가지고 써보는 것이죠. 접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쓰면서 내가 발상시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상시를 쓸 때도 전체를 다 도배하듯이 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는 끝에만 살짝 붙였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전체를 다 붙이고 싶으면 다 붙이고, 중간에 놓고 싶으면 중간에 놓고, 끝에 놓고 싶으면 끝에 놓고, 아니면 발상 연상 소재를 계속 촘촘히 박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 중에 이런 게임 있죠. 우리 말 놀이 게임인데 장 보는 게임. 뭐 시장에 가서 고추를 사고, 옆에 사람 시장에 가서 고추를 사고, 시장에 가서 오이를 사고, 이렇게 이제 이어붙이잖아요. 그래서 발상 어떤 소재, 연상 소재를 그냥 이어붙이면서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써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좋은 시, 잘된 시 물론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는 내가 좋은 시를 쓰느냐, 잘 쓰느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현재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즐겁게 쓰다 보면 몇 달 뒤에 또 1, 2년 뒤에 내 시가 잘 연마되어서 좋은 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시를 쓰면서 발상시를 접목해가고, 그래서 시를 쓰면서 발상이 부분 드러나는 것. 어떤 시는 발상이 표면에 확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시는 발상이 이렇게
뼈대가 되어서 뒤에 숨어 있으면서 좋은 시를 이렇게 이제 받쳐주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뼈가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살이 이렇게 몸이 보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발상을 사용하지 않고 발상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시 안에 뼈대로 기둥으로 이렇게 기능하는 시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발상시를 꾸준히 써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서 그 터득된 것이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이제 최고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발상시를 쓰잖아요. 그럼 어설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칼국수를 만들고 수제비를 만들어도 익숙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어쩌다 만든 사람들은 모양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발상시에 있어서 소재나 뭐 내용이나 이게 특별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다루든 내가 익숙하게 다루면 그것이 시로서 먹을만하고 읽을만하고 좋은 맛있는 시, 또 먹음직스러운 시, 즉 쉽게 말하면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가슴에 오래 남아있는 이런 시가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시를 꾸준히 쓰시되 제가 4주 동안 소개해드린 이 발상시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해 나가면서 좋은 시, 무엇보다도 내가 즐거운 시,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쓰기, 그런 시인으로 또 그렇게 시를 좋아하는 분들로 그렇게 하루하루 또 1년 2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